우선 등급 컷을 먼저 써봅시다. 1등급 컷이 91점이고 2등급 컷이 83점이고 3등급 컷이 73점입니다. 1번에 밑글에 반영된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발표 내용을 다른 상황에 빗대어 청중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듯이 비유적 표현을 쓴 건 맞지만 청중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은 아니니까 답이 5번입니다. 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5번입니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생기는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 디귿의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청중 1과 청중 2 모두 발표 내용을 더 알아보기 위해 추가 정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은 맞는데 2는 아닙니다. 2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상대가 말할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가 말할 핵심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 없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는 사물함과 책상 정리정돈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라고 되어 있는데 책상 정리정돈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건 맞지만 사물함 정리정돈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없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가에서 전문가는 정리정돈을 위한 실천 방안을 당부하는데 나의 오문단에서는 여기에 글쓴이가 제안하는 실천 방안을 추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쓴이가 제안한 실천 방안을 추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7번 나의 제목을 붙인다라고 했을 때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정돈의 효용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정리정돈의 단계 중 2가지를 포함해야 된다. 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제대로 된 정리와 수납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삶의 디딤판 놓기 비유적인 표현이지.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8번에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떡을 만드는 방법과 그에 따른 예를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지. 그리고 떡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유를 언급해야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기 4문단에 나와 있지.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학생의 글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기억과 디귿을 활용하여 5문단에 떡이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에 추가하는 자료로 제시해야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틀렸지? 지금 디귿은 적절하지만 기억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떡의 종류를 나열하면 어떨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A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 부분에서 떡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답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부터 문법 문제입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로서 기능과 의미에 따라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고 그리고 보조사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신다. 격조사는 체온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해두는 조사로서 주격, 목적격, 관용격, 부사격, 서술격, 복격, 혹격 총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이가에서 체온이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목적격 조사는 을을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관용격 조사는 의, 관용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부사격 조사는 에게, 에서, 으로, 와, 과, 부사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목격 조사 같은 경우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체온이 보어의 자격을 가지게 한다. 서술격 조사 이다로 체온이 서술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고 혹격 조사는 아, 야, 시어 등으로 호칭어가 되게 하는 조사이다. 그 다음에 접속 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라고 하면 사과랑 배를 이어주는 와 이런 게 접속 조사지. 그다음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으로 도, 만, 까지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조사는 서로 겹쳐 쓰기도 하는데 이를 조사의 중첩이라고 한다. 겹쳐 쓸 때는 순서가 있다. 주격, 목적격, 복격, 관역격 조사는 서로 겹쳐 쓸 수 없으나 보조사는 겹쳐 쓸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조사의 뒤에 쓴다. 부사격 조사는 부사격 조사끼리 겹쳐 쓸 수도 있고 다른 격조사나 보조사를 겹쳐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격조사나 보조사의 앞에 쓴다. 보조사는 보조사끼리 겹쳐 쓸 수도 있고 순서도 자유로운 편이지만 의미가 모순되는 보조사끼리는 겹쳐 쓰기가 어렵다. 자, 그러면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이지. 여기 보면 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것과 이거를 연결해 준 게 아니지? 그치?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다음 12번에 조사의 중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리을에서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때 부사격 조사가 부조사 앞에 쓰였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에게도 부사격 조사고 로도 부사격 조사야. 둘 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보조사가 결합했다는 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다에서 않다는 디귿에 따라서 않다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가 결합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얘는 누구야? 기억이지. 그래서 디귿에 따라가 아니라 기억에 따라.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4번은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지. 답은 1번입니다. 1번. 지난번에 먹은 과거지. 과거 시에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니은 디귿이 모두 기억을 실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먹은에서 먹었다, 이미 먹었다라는 것과 맛있었다, 먹은 귤 얘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고 선어말 어미, 어시 쓰였지? 요거 둘 다 쓰였으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1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디귿을 보면 선해가 대답하시 되지. 선해가 대답하시 되지. 그러니까 얘는 객체가 아니라 뭐겠어? 주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색의 부병루라고 하는 작품 먼저 보면 이색이라고 하는 작가가 고려 말의 문인이었거든. 고려 말의 문인. 그래서 이 시를 좀 보면 지금 기린마, 그 다음에 천손. 기린마라고 하는 것은 고려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전해지는 상상의 말이고, 천손은 고구려의 동명왕이야. 지금 이들이 지금 없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분다. 그러니까 돌다리에 기대서 휘파람을 부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참 덧없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느끼는 어떤 쓸쓸함과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사의 덧없음. 인간사의 덧없음.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른다는 것은 자연은 변함이 없다.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그 대단했던 역사적 공간은 어떻다? 텅 빈 성이다. 텅 빈 성이다. 자연은 그대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대조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년의 구름, 그 다음에 바위가 늙었다 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지. 시간의 흐름. 자, 다시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영명사에 올랐다가 사는 지금 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병루 서쪽에 있는 절 영명사에 올랐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다. 부병루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 있던 누각이다. 텅 빈 성인, 그 대단했던 성이 지금은 텅 비어있고 달이 떠있다. 천년 구름 안에 바위는 늙었다. 시간이 흘렀다. 대단했던 그 기린마, 천손 어디에 있느냐? 인간사가 덧없다.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저절로 흐른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인생 무상이다. 그리고 인간사의 무상함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봅시다. 와룡산에서 흘러내린 아래에 밤무당을 새로 여니라고 되어 있는데, 밤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연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와룡산에서 흘러내린 아래에 밤무당, 그러니까 연못이 새로 만들어졌다. 티끌없는 거울에 산 그림자가 잠겼구나. 이런 게 다 뭐냐면 영탄적인 어조입니다. 영탄적. 감탄하는 거지. 영탄적 어조다. 이런 나의 경영하는 뜻은, 경영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연못을 만든 이유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연을 보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수에서 밤무당 연못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에서 도원 나오면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세계가 있다 하여도 예전에 듣고 본 적이 없더니 홍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붉은 노을이 만도하니 가득하니 골짜기 가득하니 여기가 진짜 거기다라고 하는 것은 무릉도원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무릉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릉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빈천, 가난함을 보내려 한들 이 가난함이 누구에게 가며 내가 부귀가 좋다고 이리와 라고 한들 저 부귀가 내게 오겠느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지도 청하지도 말아라.
그냥 나는 내 분대로, 내 분수대로 살겠다. 관련된 사자성어는 뭐 안분지족, 내 분수에 맞게 살겠다. 내 분대로 하겠다. 다만 한 칸 초옥이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한 뭐 초가집에 세간살이, 살림살이가 많기도 많구나.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이냐. 여기서 보면 책이랑 그 다음에 벼루랑 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초옥, 이 세간 가지고 안이 즐기고 어찌하겠느냐. 가난하지만 나는 만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와 번님내야. 번님내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다 오시니 이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 이 늙은이가 오늘날 더 즐겁다. 비록 임신노욱하나 숲이 우거져 햇빛이 들지 않아 어둑하거나 맑거나 자주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속세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작품입니다.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지, 그치?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본 것이 적다라는 것은 견문이 부족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 선입견에 갇혀서 뭔가를 의심하고 괴이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10,000가지 괴이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가 있으며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뭐 달관한 사람들의 인식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반면에 본 것이 적은 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를 검다고 비웃고 그러니까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지. 얘네들은 고정관념, 선입견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오리를 기준으로 하계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고 여긴다. 그 사물 자체는 원래 괴이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화를 내고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고 든다. 즉,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것을 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어떤 사고이다? 폐쇄적인 사고이다. 야, 저 까마귀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선입견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드는 소재지.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건만 호련 옅은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다시 연한 녹색을 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까마귀의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올라 눈에 어른거리다가 빛이 색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고정된 선입견에 갇혀서 한 가지로 답을 정할 필요는 없다. 그 색에는 원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겠느냐. 보지도 않고서 먼저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눈과 마음으로 먼저 정하는 선입견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지.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늘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구나. 까마귀가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빛인 줄 누가 또 알겠느냐.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고 오칠도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이고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물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달관한 사람들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즉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적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연암 노인이라고 했는데 연암 박지원이지? 연상각에서 수노라라고 하면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맞춰봅시다.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이 5번이지.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이 부분이었지.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자,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그 다음에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휘파람을 분다라고 했어? 인생 무상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지.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게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고 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천손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거지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이 천손을 떠올리며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까마귀의 일정한 색이 없다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된다? 아니지. 고정관념에 갇히면 안 된다라고 했지. 폐쇄적 사고를 비판하는 거지. 눈과 마음으로 섣불리 이것을 정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화자가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글쓴이가 경계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31번부터 34번까지 지문 봅시다. 제목이 진성전이지.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 되겠지. 명나라의 진성문은 순경, 호원, 항록을 만나 연을 맺고 문무의 재주를 익힌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얘기하는 거고 무라고 하는 것은 무술 같은 걸 의미하겠지. 적군이 침략하여 천자는 임금이지. 임금이 동난으로 피난하자 성우는 적을 무찌르고 임금을 구하여 대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도 알아야 되는 게 소설에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나 금인국 장수 중행달과 맹호원이 쳐들어와서 임금과 그 가족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원수가 생각하기를 이 원수 나왔죠 벌써? 대원수 진성훈이지? 생각하기를 중행달은 천한 명장이라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니 다른 술법으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뭔가 다른
기이한 어떤 비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잡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야 밤이 깊은 후에 원수는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초요를 입고 갈건을 쓰고 청려장을 짓고 중행달의 침소로 갔다. 이때 중행달이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곁에 앉아 행달을 깨웠다. 행달이 놀라 일어나자 원수는 천연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놀라지 마라. 나는 금인국 백화산의 신령이라. 그러니까 산신령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입은 거지. 세상을 둘러보니 중국이 어진 임금을 얻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 중에 들었으니 하늘을 노하시어 장군으로 천하를 평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명대원수 진선무는 천하의 명장이라. 그대가 조용히 잡지는 못할 것이니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어떻게 하라면 배를 낱낱이 육지로 흩어놓으라. 바람이 일어나면 배가 풍비박산할 것이니 모든 배를 한데 잡아매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장군을 속이지. 하고는 몸을 날려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 지금 몸을 날려서 공중으로 솟아오르며 사라졌다는 거니까 진성 자체가 지금 뭔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기이한 것을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비현실성. 또 뭐 비범한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인물의 비범성을 보여준다. 이에 중행달이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귀신이 나를 도우니 이제는 무슨 염려가 있겠느냐 하고는 그 말대로 배를 낱낱이 한데 잡아매었다. 원수가 본진에 돌아가 제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장수와 의논하기를 적진이 분명히 배를 한데 잡아맬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적진의 사면에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방포 일성이 들어가 배에 불을 질러라 라고 하고 순경과 항록에게 말하기를 정병 5,000씩 거느리고 적진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불이 일어남을 보고 또 군사를 놓아 쳐라 하고는 때를 기다렸다. 밤이 밝아오자 원수가 장대에 올라 진풍경을 외우니 난데없는 바람이 서북에서 일어나며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지금 뭘 쓰고 있어? 또 도수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구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중행달은 바람이 일어남을 보고 즐겨 말하기를 야 어젯밤 했던 그 신령의 말이 맞구나 하고 즐거워했다. 뜻밖의 불이 일어나더니 배가 모두 불탔다. 배를 한 곳에 잡아매었으니 따로 떨어질 수는 없었고 모진 바람이 급하게 부니 불꽃을 잡을 길이 없었다. 그 와중에 사면에서 순경과 항록이 군사로 급히 몰아쳤다. 고각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바람소리 또한 천지를 진동했다. 이렇게 뜻하지 못한 화를 만나자 장수와 장졸이 각각 도망하다가 서로 밟혀 죽는 것이 부지기수로 만여 명이 되었다. 중행달이 수만 명의 가운데서 일코 탄식하며 도망하여 농림산으로 갔다. 원수가 적국을 파하고 승전구를 울리며 동관선에 들어갔다. 모든 신하 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칭찬하니 여러 충신들이 다 태평가를 부르며 임금께서도 대장수라 외쳤다. 원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천자와 백관과 더불어 장안에 도달하였다. 이때 금인국 장수 맹호원이 10만 대병을 거느리고 농림산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과연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가 농림산에 피난을 와 있었는데 불의의 맹호원이 나타나 군사로 농림산을 둘러쌌다. 그러고는 황후와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진중에 두고 기다리는데 중행달이 대군을 패하고 농림산으로 들어왔다. 맹호원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데려다가 군중에 두니 중행달이 말하기를 이제 임금이 항복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동관에 들어가 군사를 운거하게 하였다. 또한 성중에 지하 감옥을 만들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그곳에 가두고 장안으로 격서를 전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임금이 항복하지 않으면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죽이리라 하기에 천자가 격서를 보시고 크게 근심하여 이를 어찌할까 하시니 진성훈이 대답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성훈이
정병 100만을 거느리고 순경과 호원, 항록을 데리고 그 농림사로 나갔다. 성 밖에 진을 치고 2, 3일을 유진하였는데 중행달이 중시 나오지 않냐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성운이 순경에게 그대가 접전하되 만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니 그때 재빨리 성에 들어가 황후와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모시고 급히 나오도록 하라 하고 군사 대 6명에게 적병의 옷을 입혀 진문 밖에 세우고는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운이 성 위에서 올라 외치게 말하기를 야야 적장 너 내 제주 모르냐? 너 어젯밤에 내가 이미 너의 진중에 들어가서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를 모셨다가 진중 밖에 계시게끔 했어. 네가 이제는 성중에 1000년을 있어도 쓸데없을 것이니 빨리 나와. 중행달이 그 말을 듣고 성운의 진을 바라보니 과연 금인의 옷을 입은 사람 대여섯이 그 진중에서 군사들의 옹의를 받고 있었다. 이에 중행달이 탄식하며 야 이거 진성운의 제주가 귀신 같구나. 어느 사이 들어와서 데리고 갔는가 하고 군사를 재촉하여 성문을 열고 접전하였다. 성운이 군사를 몰아 크게 싸우다가 도망하니 중행달이 승승장구하여 쫓아오기를 말하기를 야 계속 싸웠으면 네 머리를 베었을 것이다 하며 계속 뒤쫓아왔다. 이때 기다리고 있던 순경과 항록과 호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넘어가 보니 과연 지하 감옥에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가 갇혀 있었다. 순경이 급히 모시고 나와서 항록에게 군사 4천을 주어 황후와 태자와 공주 세 자매를 모시고 장안으로 가라 하고 순경과 호원은 중행달을 쫓아 군사를 재촉하였다. 이때 성운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군사를 앞뒤로 둘러싸니 천하 명장인데 이에서 어찌 벗어나겠느냐. 그 중에 순경과 호원이 장창 단검으로 적진 중에 들어가 좌우를 치고 죽이니 중행달이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알고는 칼을 빼어 자살하고 맹원은 남은 군졸과 함께 항복하였다. 원수가 적장을 장대 아래 꿀리고 죄를 물은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순정국과 태평가를 부르며 들어오니 임금이 남문 밖에서 저 원수를 맞아들이고 크게 칭찬하였다. 자, 그러면 31번부터 다 맞춰봅시다. 자, 31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어.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적절한 걸 고르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답은 1번이지. 기다리라고 했지. 기다렸다가 불이 일어남을 보고 군사를 놓아 치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입니다. 이번에 맹우원은 군대를 이끌고 농립산으로 달려 천자의 그 가족을 사로잡았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맹우원이 농림산에서 사로잡은 게 천자와 그 가족이 아니라 황후, 태자, 공주 세 자매지 그치? 3번의 중행달은 성운과 다시 맞붙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격서의 내용에는 천자 임금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협박의 내용이었지. 성운은 순경에게 적병을 옷을 입히고 진문 밖에서 군사가 좌우에서 옹이하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순경이 아니라 군사 대 6명한테 적병의 옷을 입혔지. 그리고 5번 순경은 성운이 중행달과 싸우다가 달아난 것을 알지 못하고 군사를 몰아 중행달의 뒤를 쫓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가 달아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한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 자,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산신령으로 변신한 거. 상대편을 속인 거지. 3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성운이 천자의 가족이 탈출한 것처럼 중행달의 눈을 속인 것은 영웅이 정기적 능력을 발휘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속인 게 어떻게 속인 거냐면 그 옷을 적병의 옷을 입혀서 천자의 가족이라고 속인 거지.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기적 능력과 상관없는 거지. 뭐 도수를 부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기적 능력이 아니다. 그 다음 34번에 기억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라는 거니까 진퇴양난이 되겠지. 자가당착이란 말은 말이나 행동이 맞지 않고 모순된다는 뜻이야. 말이나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하고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고 다다익선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고 기사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빨리 볼게. 자, 하루 또 하루가 같다. 인간 시계로 2년. 개들 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시력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뭐 시력이 좋다 안 좋다라 할 때 그 시력이 아니라 이 력이 달력이라는 뜻입니다. 달력. 그러니까 개들의 어떤 달력으로는 한 10년 정도가 흘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찬성과 에바는 어느새 서로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됐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그런데 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에반이 밥도 안 먹고 공을 던져도 움직이지도 않고 아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자, 중간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에반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간 찬성은 고통받는 에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안락사 뿐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안락사 비용 10만 원을 모으기 힘들게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나 찬성은 이전 할머니가 얻어온 휴대전화 유심칩을 샀는데 모은 돈의 일부를 쓰게 되고 휴대전화에 집중하느라 점차 에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오랜 국립 끝에 찬성이 지갑에서 동물병원 명함을 꺼내 들었다. 상중이라 주말까지 쉰다는 말이 생각났지만 찬성은 괜히 한번 병원 전화번호를 눌러봤다. 어쩌면 문을 열었을지도 몰라. 누가 받으면 뭐라고 하지?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렸다. 찬성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뛰었다. 자, 얘가 지금 가슴이 뛴 이유는 뭐 때문에 뛰었을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치? 찬성은 동물병원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 보면 안도를 느꼈다라고 하니까 지갑 안에 명함을 넣으면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0만 3천 원. 예반의 병원에 데려가기 부족하지 않을 수였다. 오늘만 지나면 그러면 꼭 하고 일어섰는데 휴대전화가 아스팔트 보도를 떨어졌다. 근데 주워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고운 유리 가루 입자가 손끝에 묻어났다. 깨진 거지. 그래서 찬성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 찬성은 한 손을 길게 뻗어 휴대전화를 좌우로 튼 햇빛에 비춰봤다. 검은 액정 표면에 닿은 빛이 물에 뜬 기름처럼 매끈하게 일렁였다. 찬성의 가슴에도 작은 만족감이 일었다. 그러니까 돈을 쓴 거지, 그치? 액정에 보호 필름을 붙이니 왠지 기계도 새 것처럼 보이고 모서리 쪽 상처도 눈에 덜 띄는 것 같았다. 스스로에게 좀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순수함이 점차 사라지고 가는 현실에 대해서 보여준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이지. 동물병원에 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3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 그 액정이 깨졌다라는 것에 놀라서 그런 거죠, 이제. 이상의 거울 작품도 좀 봅시다. 이 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것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하거든. 자동기술법. 근데 이런 걸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시인 이상이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일제강점기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어떤 현대인들의 불안의식과 자아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자동기술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살고 있는 지식인의 자아분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상의 작품은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울을 통해서 지금 자아가 분열되는데
거울 속 세상과 거울 밖 세상으로 나눠지게 된 거지. 그래서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고 참 조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라고 되어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자아냐면 내면적 자아이다. 내면적 자아. 그런데 이 내면적 자아는 내 말을 거울 밖의 자아, 현실적 자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 한 귀가 두 개나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서로 지금 분열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 의사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면적 자아지, 내 악수, 현실적 자아지,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서로 악수도 안 된다는 것은 서로 화합도 안 되고 서로 조화도 되지 않는다는 거지.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신에서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이 작품. 거울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거지.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로 인해서 자아가 단절되어 있다.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거울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느냐. 그러니까 거울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지. 거울의 이중성. 위에 있는 거울은 단절이고 밑에 있는 거울은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 나는 현실적 자아지. 지금 거울을 안 가졌어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즉 현실적 자아와 내면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 것이다.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일, 홀로 하는 일에만 나는 골몰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 자아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이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닮았다. 서로 모순되는 거지.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섭섭하다 라고 하면서 자아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천양이의 가시나무입니다. 누가 내 속에,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누구냐면 신, 갓. 하나님이 내 속에 가시나무를 심어놨다. 어떤 내면적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조성모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들어본 적 있지? 그거랑 비슷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거. 그 위를 말벌이 날아다닌다. 말벌이 자꾸 쏘니까 이것도 고통을 주는 존재지. 몸 어딘가 쏘인 듯 아프다. 삶이 벌겋게 부어오른다. 잉잉거린다. 이건 지독한 노역이다.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노동이다. 나는 놀라서 멈칫거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상에서 생긴 일을 나는 많이 몰랐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순박하게 살아왔다. 모르다니 이제 가시밭길이 끔찍해졌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됐다. 이 길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오리라. 안 돌아오리라. 이런 건 다 무슨 어조야? 의지적 어조지. 의지. 돌아가지 아니리라. 이런 건 다 의지적 어조입니다. 가시나무의 기대에 다짐하는 나여. 가시나무의 기대에 다짐한다는 말은 고통에 의지한다는 뜻이야. 고통에 의지해서 다짐하는 나여. 이게 오늘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가 나의 희망이니,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인가?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고 나에게는
가시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겠다? 수용하겠다. 마지막에는 체념하겠다는 뜻이야. 고통스러운 삶을 수용하고 체념하겠다. 자, 그러면 43번부터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라는 말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는 뜻이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쪽으로 쭉쭉 가보면 가시나무는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를 감추고 있어서 가시나무인가? 얼마나 많은 나를 감추고 있어서 나니까. 이쪽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4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하고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하자의 행위가 지독한 노력이 아니지? 이거 자체가 고통인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식물의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딸기의 종류에 매향딸기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설향딸기, 죽향딸기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다양한 품종이 있다. 품종의 개량은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며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육성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육성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식품 신품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육성자의 식품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품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산림 목적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모,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 등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품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먼저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는 크게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있다. 신규성은 해당 품목이 품종 보호 출원일 이전의 일정 기간에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이 된다. 과수나 인목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의 경우 인정되며 그 이외의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의 경우에 인정된다. 구별성은 기존의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된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신규성과 구별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품종의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두 나라에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된다.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품종 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을 품종 보호 출원일로 인정하게 된다. 품종 보호 출원이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을 볼 수 있도록 품종 보호 공보로 홈페이지 등의 일정 기간을 공개한다.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원이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때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로,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 여부는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하여 심사하므로
심사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품종 보호를 결정하게 되고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다.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인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품종 보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 그 이외 심리율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품종 보호권자가 품종 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품종 보호료를 매년 납부해야 된다.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품종 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품종 실시료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이 된다.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품종 보호권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품종 보호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6번의 답은 4번이지. 식품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다음은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7번의 답은 3번입니다. 품종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라고 해서 아까 위에 여기서 얘기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3번이지. 1번에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품종 보호권이 유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식품 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 보호의 대상은 열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식물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식물이 다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고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해가 더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수가 6년 이상이고 화해는 4년 이상이니까 과수가 6년 이상 더 길지.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의 품종 보호권을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나라 모두 출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립니다.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18번의 답은 5번입니다. 품종 보호료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지금 5번째 단락에서 첫 품종 보험료를 납부하면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아, 요거 6번째 잘못 썼지. 여기 나와있지. 자, 그 다음에 1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국에 살고 있는 갑, 이런 장미꽃. 장미꽃은 뭐야? 화훼지, 화훼.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뭐야? 과수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지. 품종 보호료를 앞으로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품종 보호권자가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지금 사례 1의 A가 사례 2보다 더 길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화해 같은 경우는 20년이고 얘 사례 2 같은 경우는 과수니까 25년이지.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떤 곳을 거쳐서 지난다는 말은 두 글자로 뭐 한다? 경유한다라는 말을 쓰지. 경유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봅시다. 지문. 자,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면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인이 자기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다고 보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비판해서 수용했는지가 두 번째 단락과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지. 요 두 단락은 프로이트와 관련된 것.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그는 무의식 쪽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그 원인이다.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으로 욕구로 갖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무엇으로 봤다? 쾌락 의지로 보았다라는 거지. 그의 심리치료는 잠재된 무의식 속에 있는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의 의지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프랭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느냐?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점이라는 점에 동의는 했어. 오케이, 그거 인정하겠어. 하지만 인간은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존재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어떤 책임감이나 양심이 있다. 프랭클이 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 무의식이라고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아들러의 심리학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 우선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어하는 권력 의지로 보았다. 그런데 인간이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동기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럼 프랭클은 아들러의 그 심리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느냐?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선 오케이, 긍정적이야. 하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의 행동으로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를 바탕 기법으로 의미 있는 치료를 제시하였다.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 마지막 결론.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이지. 중심 화제는 프랭클의 심리학과 심리치료인데 그거를 지금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뭐다? 권력의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28번의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9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29번의 답은 5번입니다.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지?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아들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과거잖아, 과거. 그러면 과거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은 누구야? 누구의 방법입니까? 이거는 프로이트지, 프로이트. 그래서 틀렸습니다.